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한석입니다. 오늘은 과학 명상과 지혜로운 삶 네 번째 주제,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연결성이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나는 독자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무아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님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독립적인 존재인가? 다른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생명들과 무관하게 혼자 있는 존재인가? 답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떠나서 내 존재라는 것이 갖는 그 허무함, 의미 없음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그런 다소 리얼리티,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신념도 조금 강요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특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지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아라는 거 뭐냐? 흔히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 내 몸을 계속 꿰뚫어 봤더니 마치 이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가 봐도 뭐라고 부를 만한 물질이 없다. 그러니까 무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책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분명히 여기 내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명상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무아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른 방식, 다른 방식이라보다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연결성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무상성이라는 즉 나라는 것이 무하다 하는 의미를 진짜 이게 무슨 문자 그대로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나는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나 자신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고정된 것이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이 무아에 대한 설명으로서 훨씬 더 상식적인 설득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아보다는 비아 뭐 이런 좀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한 나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라는 컨셉트를 현실적인 나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개인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라는 것을 구분해서 개개인은 동시에 이런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와 사회적 자기 그리고 또한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자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적인 자기, 사회적인 이상적인 자기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다양한 나들이 서로 어떤 때는 충돌하고 어떤 때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와 관련시켜서 구성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기를 김정호 교수 같은 경우는 마음 사회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연결성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뿐 아니라 사람과 다른 존재의 연결성, 사람과 생물이 아닌 자연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으로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브록이라는 학자가 발표했던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원소처럼 보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느끼고 통찰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결성이라는 것을 소위 인과론이라는 그런 관점이랄까 이런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명상은 좀 여성적이고 좀 상호 공존하고 또 생태지향적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수련법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셀프 에스팀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 갖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 인격 분야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이라고 봤고 뒤집어 얘기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약하다 이런 것을 어떤 부적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서구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살아온 집합주의적인 사회인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쉽게 언뜻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셀프 에스팀, 자존감 높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죠. 근데 서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자존감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해롭더라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네프라는 여성인 심리학자가 이 불교의 자비 개념을 들여와 가지고 셀프 컴패션, 그냥 자기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고 이 셀프 컴패션을 키우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소위 대가의 반열에 이를 정도로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이 자기 자비가 심리학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명상, 특히 이제 자비 명상, 이 강의의 타이틀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건데 사랑이죠. 사랑과 친절, 자비인데 이런 것들의 토대가 되는 어떤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나 느낌입니다. 평가는 뭐냐면은 더 좋다, 더 낫다, 더 못하다,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 평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럼 자부심도 생겨나고요. 그런데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거의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한다. 내 나이 또래 누구에 비해서 이것을 다 잘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잘한다, 잘한다, 바르다, 바르다, 옳다, 옳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부정적이고 나쁘면 자존감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은 성취라든가 외적인 목표 지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흔한 것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소유물이 이것이 이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이 소유물이 귀한 것이어야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치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멋있거나 빨리 기능이 좋은 것이 남들에 비해서 좋은가 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지 남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대개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무엇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그 사회에서는 사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등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사회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불행을 맞바꾸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특히 그 오랫동안 이런 자존감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분들이 자기 비하나 비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 자비라는 컨셉은 자신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는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낫다 못하다 하는 평가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취, 목표지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의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이 자기자비의 경우는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랄까 온전함이랄까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목표 성취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성장 내적인 목표 모든 존재가 다 귀하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삶을 보는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 자비가 굉장히 이게 높을수록 소위 그 부작용도 별로 없고 참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또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조금 잘 주의해서 이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대안으로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지금 그 심리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이것이 소위 그 명상이라는 그런 그 철학과 수련법의 토대가 되는 그런 자비심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자존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의 결과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월감은 대체로 교만하게 만들고 특권의식도 만들어 놓고 차별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죠. 뭐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지능 수준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흑인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별이 오히려 더 정당화되는 이런 예들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반대로 무기력이나 불행하다는 느낌, 또 자기에 대한 불만족, 자기 비난, 또 상대에 대한 질투, 또 원망,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원망,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께서 행복하려면 상대 평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나나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특징들, 능력들, 성향들 이런 것들, 이 존재.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머리 색깔, 여러분의 피부 색깔, 여러분의 뭐 소화기, 뭐 여러분의 근력, 여러분의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전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저것보다 기니까 더 낫다. 내가 당신보다 뭐하니까 못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뚱맞은 짓입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하고 상대평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봐야 되냐면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높다, 이것이 저것보다 잘한다, 못한다, 뭐 낫다 이런 평가들인데 이런 평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좋다, 나쁘다, 해롭다, 이롭다, 예쁘다, 징그럽다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몇 회기인가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뿐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꽃에는 아름답다는 속성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것처럼 나한테 이로우면은 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좋은 거다, 나한테 이로우면 해롭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해충 그러면 모기, 뭐 파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익충 그러면은 뭐 벌, 개미 이런 거 익충이라고 그러죠. 내가 인간 중심으로 볼 때 해롭고 해롭지 않은 거지. 모기 중심이나 파리 중심, 벌 중심, 나비 중심, 거기 해로움과 이로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죠. 또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빠르다, 느리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의 가로변이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대해서 상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길다 짧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길이구나로 끝인 거죠. 못생긴 동물이라는 거 없어요. 잘생긴 동물이라는 것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지구에 굉장히 해로운 견해일 수 있어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인간 본위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존재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기자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자비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자비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지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자비심 그러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비심을 내기가 훨씬 좋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또 어떤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나 이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또 용서하기.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타당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납득이 되면 용서를 하기도 되게 쉬워져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악의를 가졌든 악의를 가지지 않았든 해로운 것을 했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고 연결성 같은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좀 쉬워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평등하다는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그 명상 분야에서는 이런 그 자비심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를 WHO 산하에 종교 간 그 화해위원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종교나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들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모아서 좀 한 단어를 좀 써보자. 그래서 채택한 단어가 연민적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ate Love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가페,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사무량심, 유교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연민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없다는 건데, 하나는 탈역사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존재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면제해 줘야지.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연민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개체성.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공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 자체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들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회 정의라고 부르는 조건적인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명제인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제,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존재에 대한 그 사랑과 친절함,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제 조건으로 왜 그런 이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평등, 평가에 관한 거, 모든 것의 연결성, 이런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 회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